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지난 시즌과 달리 확실한 변화가 느껴지는 리버풀의 미드필더 라인. 그럼 아쉬운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대부분의 팬들이 직감했을 겁니다. 다 좋은데 6번이 아쉽다. 알리스터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프리시즌에서부터 고민해왔던 피지컬적인 6번을 영입하지는 못한 터라 전술적으로도 안정적인 느낌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반전 후방 빌드업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실점하는 상황이 자주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이 부분 때문에 아직 리버풀이 우승권 전력이라 말하기엔 조금 근거가 떨어지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리버풀 미드필더 간단 평가, 본래 포지션과 비슷하게 뛰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활약상을 보이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보슬라이. 바로 전 시즌인 22-23 시즌 라이프치히에서 뛰었던 포지션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에서 나왔듯이 측면에서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우측 윙포워드, 10번 성향의 미드필더로 많은 시간을 출전했지만 리버풀에 와서는 명확한 8번으로 대부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좌우 중앙, 최전방과 후방 모두 가리지 않고 우리가 말하던 등번호 8번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미 너무 많은 활약상을 언급한 터라 추가적인 자료 하나만 더 보시면 이는 공격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었는지 선수 개개인을 나눈 지표입니다. 빨간색은 직접 슈팅, 보라색은 찬스 메이킹, 플레이 메이킹을 말하죠. 흰색은 슈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빌드업 능력, 단순히 득점이 만들어지는 최종 선택지에서의 능력만이 아닌 슈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빌드업 능력까지 포함된 터라 유심히 볼만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1위는 소보슬라이. 슈팅 찬스 메이킹으로는 당연히 살라보다 낮을 수밖에 없지만 슈팅으로 이어지는 빌드업 과정에서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선수입니다. 오른반이든 패스든 8번 10번 미드필더에게 필수적인 능력이죠. 아놀드가 시즌 초반 부상으로 빠지며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 못함과 동시에 6번 알리스터를 기용하며 지난 시즌 후반기 보다 공격적인 8번 포지셔닝을 가져갔던 것과 달리 후방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 공격 시퀀스에서의 기록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출전 시간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시즌 공격 시퀀스에서의 기록과 비교해봅시다. 압도적인 1위는 살라 968분 소화. 그 외의 미드필더를 보시면 아놀드, 엘리엇, 그리고 henderson, 파비뉴 이렇게 넘어갑니다. 현재 아놀드의 공격 옵션을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보슬라이가 지금과 같은 영향을 시즌 끝까지 가져가 준다면 향후 더 파괴적인 운영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잠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난 시즌 엘리엇이 여러 비판을 받았음에도 활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와 같이 플레이메이킹적인 능력 그리고 슈팅까지 이어지는 공격 빌드업에서 꽤나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출전 시간이 워낙 많이 줄어들어서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죠. 이처럼 소보슬라이는 8번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끼치며 리버풀의 전방과 후방을 이끌고 있다 봐도 무방합니다. 아놀드가 건강히 돌아오고 나서 더 안정적으로 변하게 될 우측 라인업을 지켜보시죠. 두 번째로 알리스터. 알리스터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이건 선수 개인 퍼포먼스적인 문제가 아닌 팀적으로 희생하며 일명 억가에 가까운 상황에 노출되었기 때문이죠. 지난 시즌 알리스터의 수비 범위와 현재 리버풀에서의 범위를 비교해봅시다. 브라이튼 시절 알리스터가 6번 자리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였다고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내용을 보시면 6번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한 게 아니라 8번 10번 성향으로 볼 배급에서부터 플레이 메이킹까지 보다 공격적인 옵션으로서 가치가 높았던 선수입니다. 전반적인 수비 포지셔닝은 디펜스 서드와 미드 서드 사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미드 서드와 어택 서드에서 이뤄졌죠. 수비에 대한 평가가 나뉘었던 선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 알리스터의 수비가 훌륭하다 판단한 부분은 공격 옵션에서의 수비 역량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6번 수비형 미드필더가 디펜스 서드에서 포백 보호를 안정적으로 하며 수비를 잘한다 라고 칭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죠. 8번 10번 선수의 수비는 산발적으로 이뤄지며 성공률보단 시도 횟수 그리고 활동량에 집중하게 되지만 6번 포지션에서 포백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선수의 경우 직접적인 수비 성공, 드리블 허용률, 온전한 수비 역량에 대해 평가할 수밖에 없어서 현재 알리스터가 적당한 활약을 보이고 있다 한들 절대적으로 알맞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난 시즌 전진 패스 기록과 현재를 비교해보죠. 애초에 공격 빌드업, 플레이메이킹에 능한 선수가 지나치게 아래에서 공을 잡다 보니 당연히 기록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명 14번 존, 공격 작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앙 공간에서의 패스를 넣는 데 있어 능한 알리스터이지만 현재는 하프라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죠. 심지어 지난 시즌 75번의 슈팅을 기록할 정도로 전방에서의 슈팅 마무리 능력에도 장점을 지닌 선수인데 현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슈팅 3회 기록 중입니다. 참고로 지난 시즌 알리스터의 90분당 평균 슈팅 횟수는 2.49회, 지난 시즌에는 2.42회였습니다. 공격 시퀀스로 넘어가보죠. 90분당 기록으로 나누었을 때 알리스터는 마치와 함께 최상단에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서도 슈팅으로 이어지는 빌드업은 2.9회 8번 10번 성향의 선수들에게 돋보이는 수치죠. 이를 이번 시즌 알리스터와 비교해 봅시다. 아까 보았던 공격 시퀀스를 보시면 알리스터는 슈팅 3회, 찬스메이킹 3회, 빌드업은 23회, 대략 경기당 기록으로 나누었을 때 슈팅 0.38회, 찬스메이킹 0.38회, 빌드업 2.9회 보다 공격적인 찬스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리버풀로 이적했음에도 공격적인 옵션에서의 기록은 크게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6번 알리스터를 기용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역할에 맞는 과정 속에서 수비 능력을 향상시켜 긍정적인 결과를 이어지며 추후 8번 10번 포지션으로 복귀했을 때 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알리스터는 향후 더 좋은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으니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세 번째로 엔도, 팀 내 유일한 전문 6번 선수로 기대감이 크지만 아직은 고정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하위권에서 점유 지배하는 팀으로 이적하며 발생하는 경기 운영 차이라고 봅니다. 카이세도들이 파토나면서 여러 6번 대안책을 찾아봤겠지만 그 중에서도 엔도를 택한 이유는 능동적인 운영이 가능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지난 시즌 슈투트가르트의 공격 시퀀스를 보시죠. 엔도가 리버풀로 합류하며 온전한 6번 포지션에서 뛰게 된다 하자 수비적인 이점만 있다고 생각했던 팬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정말 따지고 보면 보다 8번 성향이 강한 선수에 속합니다. 커리어를 센터백에서 6번으로 올려서 그렇지 탈압박을 토대로 전진하는 성향이 있는 선수라서 단순히 3선 후방 빌드업에만 영향력을 끼치는 타입이 아니죠. 한편으로는 이러한 점이 장점이면서 현재 리버풀에 와서는 그러한 공격, 전진 성향을 조금이라도 줄이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온전한 포백 상황에서 더블 볼란치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안정적인 출전이 가능했을지도 모르지만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며 우측면에 넓은 공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보니 예측 수비 혹은 강한 압박을 토대로 볼을 탈취하는 성향이 강한 엔도의 플레이 스타일은 위험을 초래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감안하여 기간을 주며 적응하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닐까 싶네요. 당장 겨울에 6번을 데려올 확률은 높지 않을 테니 얼른 적응해서 선발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의문투성이. 네 번째로 그라벤베르 6번, 8번, 10번 모두 뛸 수 있는 선수답게 전술에 녹아드는 데 걸린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는 온전히 본인의 본 포지션인 왼쪽 8번 포지션에서 뛰고 있으며 향후 엔도의 적응도, 티아고의 복귀 후 활약도 여부에 따라 6번 옵션으로도 활용은 가능한 선수입니다. 미넨 아약스 시절 뛰었던 포지션을 쭉 살펴보죠. 더블 볼란치의 왼쪽에서 뛰었던 시절도 많았고 왼쪽 8번, 공미, 미드필더로서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피지컬과 함께 전진 능력을 갖춘 미드필더를 찾던 클롭에게 있어 완벽한 유형의 선수라고 볼 수 있었죠. 단순히 이 선수의 포텐셜이 높고 기본 기량이 좋다 보니 적응을 빨리 하게 된 것도 있지만 엔도와는 다르게 점유 지배에 능했던 아약스 그리고 바이에른 미넨에서의 커리어를 보냈던 것이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각보나 반다이크도 있어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의 적응 또한 빠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라벤베르의 왼쪽 8번 포지션은 존스와 알리스터도 마찬가지로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보니 장차 6번 옵션에서의 가능성도 반드시 보여줘야만 합니다. 존스나 알리스터가 변화를 가져가면서 불안한 6번을 소화하는 것보단 애초에 온전한 6번을 본 경험이 있는 그라벤베르가 엔도와 함께 후방에서 조율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단순히 이번 시즌만이 아닌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그라벤베르는 주전급으로 쉽게 도약할 수 있겠죠. 혹여나 6번으로 내려섰으면 그의 특징인 전진 보름반 비율이 낮아질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놀드도 지난 시즌과 다르게 보다 홀딩 미드필더적인 개념을 넣어 8번 성향보다도 6번 성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라벤베르가 전진하고 그 뒤를 다른 선수들이 한 번씩 스위칭해주며 특징을 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너무 무궁무진한 선수로 커티스 존스와의 긍정적인 경쟁이 예상되는 선수입니다. 다섯 번째, 커티스 존스. 슬라이가 시즌 초반 핵심으로 도약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핵심 자원은 커티스 존스입니다. 온갖 굳은 일을 하며 로버트슨의 전진 빈도를 높여주고 있으며 상대 페널티 박스와 우리 팀 수비 공간까지 모두 오갈 수 있는 환상적인 선수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웨스트햄전, 울버햄튼전 터치 스팟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미드필더로 출전해서 오른쪽 스위칭, 중앙 더블 볼란치 포지션 소화, 어린 시절부터 다재다능한 능력을 토대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했던 것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로버트슨의 언더래핑 시 왼 스토퍼 포지션도 소화했으며 박스 침투 마무리, 그라운드 경합,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이끌고 있는 선수입니다. 플레이메이킹이나 직접적인 공격 옵션, 수비 옵션으로 돋보이진 않겠지만 커티스 존스가 움직이는 공간을 보면 경기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커티스 존스는 오랫동안 클롭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보다 과감한 보름반과 공격 성향을 보이는 그라벤베르와 왼쪽에서 주전 경쟁을 하겠지만 수비 밸런스와 함께 수년간 현 스쿼드에 녹아들어 전술 이해도가 높은 커티스 존스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더 많은 출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말에서부터 가장 돋보이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커티스 존스. 여섯 번째, 엘리엇. 누네스 살라와의 공격 조합에서 자주 선택을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놀드가 인버티드 풀백을 소화하며 공격적인 옵션으로
포지션으로 나아간다면 향후 미드필더 포지션에서의 안정적인 출전은 힘든 상황입니다. 만일 아놀드가 소보슬라이와 뛰는 것보다 더 수비적인 형태로 출전하게 된다면 엘리엇이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에 변화를 줘야 할 만큼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향후 6번 포지션이 고정되면 알리스터가 올라오게 된다면 프리미어리그 출전은 더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10번 윙포워드로 성장해야 하는 선수인데 지금까지 살라의 자리는 굳건하고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는 소보슬라이가 우측에서 활약하는 한 이번 시즌은 쉽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누네스와의 호흡 그리고 경기 중후반 킥력을 토대로 메이킹이 가능한 선수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진 마시고 로테이션 자원으로 생각하면 편할 듯합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2순위에 들어가기 힘든 하비 엘리엇. 7번째로 티아고. 지난 시즌 막바지에 수술을 하며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지금까지 경기에 출전한 적이 없습니다. 클럽은 A매치 기간이 끝난 뒤 살펴봐야 한다고 하지만 매달 그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100%의 회복을 보이고 풀핏으로 출전한다면 당연히 테크닉적으로나 뭐나 로테이션으로 분류할 수는 없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현 전술상에서 티아고만을 위한 자리가 있다고도 명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3-2-3에서 양측면 미드필더로 나서기에는 활동량이 지나치게 떨어지고 더블 볼란치 파트너로 나서는 게 거의 유일한 자리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파트너가 파비뉴가 아닌 아놀드라는 것이죠. 6번 자리에서의 미친 볼 배급 그리고 훌륭한 수비 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스위칭이 잦은 리버풀의 미드필더 아놀드 특성상 때에 따라 중앙에서 원볼란치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만일 더블 볼란치에서 파비뉴와 같이 수비적인 성향의 선수를 둔 상황에서 티아고가 볼을 컨트롤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티아고가 최종 수비수 앞에서 볼을 컨트롤하는 빈도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겉보기엔 티아고 정도의 테크닉이면 탈압박 그냥 하는 거 아님?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알리스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상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본질적인 그라운드 경합, 피지컬 이슈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경기를 지배하고 우리의 볼 배급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티아고, 알리스터의 단점이 부각되지 않겠지만 결국 리버풀과 비등한 체급의 팀과 부딪히게 되었을 경우 단순한 공중볼 경합에서부터 그라운드 경합,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알리스터 대신 티아고가 6번에서 뛴다 해서 팀에게 플러스 되는 요소가 클까? 이렇게 생각하면 애매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티아고의 복귀를 바라지만 본질적인 6번 자리에서의 피지컬, 그라운드 경합에 있어 도움이 되는 선수는 아니라서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 파비뉴와 같은 6번이 있었더라면 아놀드를 다시 풀백으로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티아고를 중앙에 기용했을 수도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바세티치. 별다른 코멘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워낙에 어린 선수이고 6번, 8번 포지션에서 출전할 수 있겠지만 여러 유명한 선수들과 주전급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스쿼드입니다. 컵 대회에서는 기회를 받겠지만 특정 선수들의 부상 혹은 부진이 있어야만 자리를 꿰찰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유로파리그에서 측면 수비수를 소화했던 것처럼 아직은 워낙에 어리니까 다양한 포지션 땜빵을 통해 경험치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리버풀은 6번 포지션에서 엔도의 적응도가 얼른 올라오길 기대하며 겨울 이적 시장을 기다려야 할 듯 싶습니다. 아무리 봐도 존스가 준주전급으로 도약하며 왼쪽 포지션에서 그라벤베르 그리고 알리스터와 겹칠 우려가 있다 보니 피지컬적인 6번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라벤베르가 리그 중후반기 아놀드의 파트너로 나오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엔도가 11월 A매치 기간이 끝났을 무렵까지는 적응을 마치고 12월부터 시작되는 지옥 일정 속에서 프리미어리그 6번으로 선발 출전하길 바랍니다. 아직은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다양한 미드필더들을 보유하는 현 상황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